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지만 가속화라는 표현 외에 시안이나 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우리 정부가 과거보다는 보다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여태까지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것, 이것은 돈보다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분명한 인정과 사과라는 점입니다. 과거는 어물쩍 넘어가려 해도 사실은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 일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교육부가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서 오늘 오전 11시죠. 한국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저녁부터 밤새 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금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후에 입장을 바꿨죠. 교육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국정화 예비비 44억뿐만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 법인세 인상, 이런 문제에서 여야는 곳곳에서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과연 어떻게 짤지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틀 땡겼어요. 예. 국정화 확정 고시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당이 예결위 보이콧 선언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예결특위 활동을 포함한 전체 보이콧 그런 분위기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진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11시 이제 확정고시, 역사교과서 확정고시가 발표되고 나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 운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보이콧할 공산이 가장 크죠. 근데 이게 야당으로서도 부담이 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문제도로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또 국민들하고 또 이해 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라 살림은 나라 살림대로 내년에 또 이렇게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진 정부가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심사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그냥 야당의 모든 당력을 거기에 모두 올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예. 뭐 국민의 뜻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야가 지금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국민 얘기는 여야가 모두 하는데 국민의 실체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근데요. 예. 자, 그리고 이 국정화 문제 예산 요거도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예. 지금 가뭄이 말이에요. 지금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60평생 이런 가뭄 처음 봤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가뭄 해결을 위한 4대강 지류 지천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짜여져 있나요? 지금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야당의 끈질긴 정치적 공세 때문에 예. 저 엄청난 국가 재원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또 4대강의 그 풍부한 물을 가지고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류 지천 사업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이 정치적인 공세로 이 사업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그렇지만은 이번 가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4대강과 함께 지류 지천을 이렇게 정비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 물 활용도를 높이는 그 예산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가뭄 해결에 뭐 여야 구분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4대강 사업 그렇게 이명박 정권 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때 무슨 홍수 조절 기능이다 가뭄 없다 이렇게 떠들었으면서 이 지천 사업은 그때 생각을 못했어요? 다 계획이 있었죠. 그때. 계획이 있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그거를 야당의 끈질긴 정치 공세와 아예 이 4대강 사자 뭐 지천 지류 뭐 이런 사업만 되면은 뭐 아주 혈안이 됐었죠. 이걸 그래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예산에 반영조차도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얼마 전에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께서도 금강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령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4대강 물을 활용해서 이 가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야당의 이 농어촌 쪽의 의원님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일부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몰돼 있는 그런 야당 의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수장 공사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아니 물론 뭐 4대강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가뭄이 125년 만에 가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 4대강의 정치적인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 말이에요. 올해보다 80억 늘려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런 건데요. 정부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대부분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기밀 유지나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법, 국정원법, 이 예산회계 특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고 지출 내용 정비 없는 현금 지출과 또 결산 시에는 집행 내역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그 현행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예산들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에 거의 뭐 다죠. 그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국방부, 검찰, 경찰 예.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특수활동비 집행 부처의 핵심 부처죠. 예. 근데 이건 뭐 누구든 다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예. 이 뭐 국정원도 특수활동비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방부 뭐 이런 쪽에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할 텐데 예. 국회에도 특수활동비 있죠? 예, 있습니다. 문제는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분들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문제는 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평의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주로 이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 위원장, 예. 그리고 여야 이제 원내대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실상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원외교의 총사령탑입니다. 외국에 가면은 국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 다음으로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에도 많이 지출되는 게 또 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근데 판공비도 따로 있잖아요. 없습니다. 판공비는 없어요? 일체로 없습니다. 예. 그럼 상임위원장은 어떠세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임위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이제 뭐 위원장에게 배정된 그런 돈이지만 보통 그래도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상임위 여야 관계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이 이 돈을 지출하죠. 다만 지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홍준표 지사나 뭐 이런 분들처럼 급하긴 급하겠지만은 옹색하게 그 돈을 가지고 가정에 자기 집에 생활비로 썼다니까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그 돈을 자기 가정 생활비로 씁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라면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예를 들면 국방부나 이런 쪽은 사실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사실 뭐 국회에서 그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돈이라는 게 그게 뭐 드러나지 않게 쓰는 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활동비 그리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본인들의 특수활동비부터 이게 좀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딴 쪽 얘기만 하니까 본인들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말이에요. 국회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약 8,890억 가까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보다 한 80억 정도 이렇게 늘린 수준인데 증가 폭은 예년보다 감소됐어요. 상당히. 그 중에서도 국회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좀 이제 줄여나가는. 줄여야 돼요. 제가 볼 땐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 정부의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우리가 보장 요구도 계속하고 또 특수활동비 운영에 있어서도 이 경비 성격상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국정화 예비비 44억이요. 이 자료 제출에 관련한 사안인데 어제 예결위원장도 정오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제 파행도 되고 그랬죠. 근데 예비비 자료 제출 이게 사실 그 상권분립 위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판단이 잘 안 쓰던데. 일정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정부를 옹색하게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권 분립 정신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회는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 중에서 총액 예산의 1%는 정부가 예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에 없는 항목간이지만은 이 돈을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예산 총액의 1%는 국회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부가 지출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 지출의 상세 내역을 또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국회 승인을 받도록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헌법과 국가재정법 52조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의 작성 그리고 국회 제출 항목에 이게 적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 위반되었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뭐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상권 분리 원칙 아래 정부에게 재량 예산을 준 게 이게 예비비인데 이것도 사전 뭐 이게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또 승인을 득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예비비에 편성하냐. 정부 본예산에 집어넣지.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정략적 판단과 또 어떤 뭐 그런 국가 아무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국회가 또 때로는 상임위가 이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걸 정략적 판단이나 또 정치적 어떤 특정 정당의 입지를 목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핑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상관없는 교육부의 기본 경비 그리고 홍보 예산 삭감을 또 주장하고 또 어린아이들 볼모로 초등학교 국정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식의 주장은 야당의 올바른 또 이렇게 주장 방식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요? 원래는 국정교과서 내일 모레 하기로 했는데 이틀 땡겨서 할 정도로 뭐 긴박한 이유가 있나요? 자, 한국사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결론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이 국민적 어떤 의견과 또 이 사회적 어떤 그런 논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이걸 뭐 정치권이 정쟁을 가져가고 또 뭐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심의도 중단시키면서까지 모든 걸 다 그거는 우리 정치 방식이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 이틀이라도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혼돈을 이렇게 크게 야기시키고 또 정쟁이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게 단축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얘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그 김무성 대표 처남의 내년 총선 출마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든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친인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못 나가면 그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 처남이 최양호 씨지 않습니까? 그분의 개인의 이 뜻은 제가 10분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양호 씨는 분명히 김무성 당대표, 새누리당 대표의 처남이에요. 김무성 당대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상향식 공천의 원칙과 룰에 따라서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출마로 인해서 당의 공천 관리에 괜한 정치적 부담과 불필요한 오해를 안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 이분이 호남 쪽으로 출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다 그러면은 또 국민적 상식에 또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서초 강남 송파 흔히 말하는 이 강남권 벨트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그나마 새누리당이 좀 좋은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죠. 알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가면 문제가 덜 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시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님들 울상이시죠? 새우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것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새우 어획량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7시 36분 54초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엇보다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조등 켜시고 반드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제는 출근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밀립니다.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청담대교의 경우는 반대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외곽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위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불편한 일을 한 게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구 대비 사망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200여 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가을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강변에 주말에 자전거 타고 나가보면 자전거가 많은 건지 도대체 많은 정도가요. 정말 인산인해다 이 정도로 자전거가 많은데 자, 이거 좀 안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한 순서입니다. 월간 자전거 생활에 김병훈 대표 연결해서 자전거 좀 안전하게 타는 법 좀 생각해보죠.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전거 타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쵸. 뭐 춥다고 안 타고 자전거 타시는 분은 춥다고 안 타고 뭐 덥다고 안 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거의 다 탈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갖고 계세요? 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우리가 1,700만 가구인데 예. 거의 가구당 자전거 한두 대씩은 있죠. 그 이제 매니아 측은 한 500만 정도, 실제 타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이상, 1,20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매니아층이라는 건 하루에 한 7, 80km씩 타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다 갖추고 타시는. 헬멧도 타고. 근데 자, 올해만 벌써 자전거 사고로 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건데 이 자전거 사고 사망률 1위, 이 5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원인은 그 자전거 타는 인구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고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든지 문화 자체가 좀 상당히 부재하죠. 그리고 자전거도 일종의 차의 일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적인 테크닉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배우는 그 과정이 전혀 없고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교육이나 문화가 부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요.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차도에서 사고가 나는 게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사실 자전거 탔거든요. 요새는 못 타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계속 탔는데, 이게 독일에서도 전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유학 시절에.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자기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깜빡이가 없으니까 오른손을 딱 듭니다. 예?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딱 왼손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갑자기 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전거길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교육과 문화가 부재하다 이런 측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OECD에서 우리가 사망자 수 1위라고. 예. 근데 그게 사망자를 잘 보면요, 통계를 약간 그 오해가 있는데. 그 1년에 약 300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를 겪는데. 그중 90%가 자동차에 치여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자전거길하고 도로하고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치명적인 사고는 거의 자동차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신호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내 그 교통체계 이런 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특히 그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 사망자의 또 90%가 헬멧을 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도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두 경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길, 차도에도 자전거길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전거길이 너무 위험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와, 그죠? 자전거길 없이 그냥 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나 이런 거 혹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차도에 그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갓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거기에서 사고는 많지 않군요. 그렇죠. 보통은 자전거 도로는 차도에 보면은 인도에 이렇게 따로 그 보행자 겸용 도로로 많이 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은데 차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길 표시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네, 시내에 조금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차도에서 그러니까 또뜨거도 그렇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은 그냥 차도의 갓길을 가장자리를 달려야 됩니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죠. 이런 분들은 그 자동차의 운전 그 행태라든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근데.
그런데 예.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자동차의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타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자동차 진행 방향으로 원래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 역방향으로 타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 많으신 분, 어린이들인데 애들도 예. 주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동차의 운전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어. 옛날에 차가 적을 때는 역방향으로 타는 게 앞에서 오는 차가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처럼 차가 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샛길에서 뛰어드는 차가 역방향에 오는 그 자전거를 잘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예.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에도요. 그죠? 이게 헬멧 비싼 거 써야지 잘 깨져서 이게 충격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헬멧 안 깨지는 걸 써야지 괜찮다 그러는데 잘 깨지는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현재 시중에 팔린 헬멧 모두 안전 검사를 다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예, 괜찮은데 가능하면은 사실은 깨지는 게 맞죠. 깨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렇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밤에 타실 때 제발 등 좀 달고 타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앞뒤에 등. 그렇죠. 예. 그거는 기본인데 그 안전 장비로 헬멧 기본, 그다음에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고글이 있습니다. 바람을 들어 막아주는 거. 그다음에 뭐 속도계 같은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되고요. 뜻밖에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앞뒤로 켜셔야 되고 위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신호도 좀 상활했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한다, 오른쪽으로 한다 이 수신호요. 그렇죠. 그걸 근데 이제 그 배우는데도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쓰진 않는데, 예, 좌회전은 왼손, 오른쪽은 뭐 우회전은 오른손, 뭉칠 때는 손을 든다든지.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서 사용을 해도 훨씬 더 안전해지죠. 그런 거 좀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금 그 자전거 생활 같은 데서도 좀 광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동호인들 전문가들 같은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동호인들도 그거 잘 안 지켜요. 제가 볼 땐. 이게 때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안 지킵니다. 제가 이게 타봐서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두가 좀 잘 좀 법규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왼쪽 수신호도 잘하고 헬멧도 좀 쓰고 불도 좀 달고 자동차 조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자전거 생활의 김병훈 대표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관심 제일 많은 뉴스부터 순서대로 얘기해보죠. 어떤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협의 주체나 해결 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조속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또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일 간에 서로 합의하면 다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양국 국민이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상을 진행해서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협의가 아니라 먼저 확실히 사과하는 게 답이다. 애초에 기대를 안 했지만 유감이네요. 알맹이 없는 합의가 무슨 소용이겠냐.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아니 이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 위안부 문제 합의하면 다시 문제 제기를 말아야? 아니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지. 그게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문제 제기 뭐 할 일 없어서 일본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의 인정과 사과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나. 참 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얘기 해보죠. 네, 한국인 취업자의 노동시간이요. OECD 회원국 평균의 1.2배였고요.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인 결과가 나와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한 시간은 2,124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모두 더한 수치인데요. OECD 회원국 리스트로 보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1위는 아니다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알고 보면 2013년보다 오히려 45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타임푸어다 이런 말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누리꾼들이
중독이 아니라 노동 착취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직장 가까우면은 좀 괜찮은데 멀어지면은 출퇴근에 또 한 번 지칩니다. 또 우리나라는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1, 2등 합니까? 일개미가 된 느낌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네요. 예. 독일보다 1.6배다. 전 2배 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예. 네. 참 근데 우리나라 진짜 일 많이 해요.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외신을 통해 소개된 사연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한 유기견의 이야기입니다. 네, 브라질의 한 쓰레기통에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신생아를 입에 물고 이 유기견이 병원을 직접 찾아간 건데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울고 있던 이 아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신생아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와 아기를 구해준 이 영웅 강아지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인간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개의 얼굴로 나타난 천사 같다. 저 아이 버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유기견을 꼭 찾아서 따뜻한 가족에게 입양되길 바란다. 이런 의견 냈네요. 이 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음식을 먹고요. 지방이 분해된 다음에 허리에 도달해서 축적되기까지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실은 기사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자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지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방이 식후 1시간 만에 장에서 분해돼서요. 혈류 속에 편입이 됐고 식후 3-4시간이면 허리에 지방 조직에 붙잡혀서 세포 속에 저장이 됐는데요. 특히 저녁에 먹은 음식이 허리에 잘 쌓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혈액 속 지방을 붙잡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설탕 끊으면 배에 체지방 기름 덩어리 서서히 사라지는 거 느낍니다. 이런 반응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